안녕하세요. 동국대 북한학과 외래교수 이창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거의 마지막 강좌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그런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요. 앞에서 쭉 살펴본 것들을 한번 점검하면서도 중간중간에 강의하면서 우리 한반도 평화 번영의 미래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는 과거보다 더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재해성 기후라고 표현할 정도로 해서 한 해 건너 한 해, 어떤 때는 연속적으로 수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중국도 원체 땅이 넓으니까 작년에 베이징에 역대급 폭우가 내려가지고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에만 지진이 많이 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인간의 힘으로 막기도 힘든데 또 우리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계속 군사적인 그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사상 최초로 한미일 공중 훈련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전략폭격기 B-52가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대만과 즉 양안 관계 속에서 중국이 대만 포위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또 대만이 계속적으로 독립 주장 이런 것들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양안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많이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경제를 많이 어렵게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북아와 한반도를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냉전 시기에는 좀 진영으로 나눠져 있더라도 공포의 균형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일정하게 나름대로의 충돌 억제 장치도 마련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헬싱키 프로세스 이런 것이 동서 진영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조약이 맺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억제 장치가 있었는데 이런 억제 장치가 지금은 없습니다. 신냉전 시기에도 그런 억제 장치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혼돈과 불확실성이 특징이었는데 그때 이제 신냉전에 소련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세계를 제패했다. 역사는 끝났다. 이제 갈등, 대결 역사는 끝나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영원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면서 유일 패권 체제가 되는데 이 유일 패권 체제가 이제 힘의 역학관계를 지배하면서 그런 신냉전기에 들어설 수 있는 혼돈과 불확실을 통제하기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신냉전 시기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죠. 테러와의 전쟁을 명목으로 해서 이라크 전쟁,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러한 패권 국가조차도 없고 그래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더 지속되는 그런 새로운 안보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패권 국가가 있어야지 보장될 수 있는 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의 패권도 약화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여러 나라들의 영향력, 즉 새롭게 강화되는 나라들이 등장하면서 다흑화 시대로 가면서 이런 것들은 어쩌면 필연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다극화에 맞는 새로운 국제 체제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다흑화에 맞는 국제적인 체제는 아직 성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성으로 남아있는 것은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죠. 그럼 미국은 지금 이 탈탈 냉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상황을 자기의 힘으로 다시 정돈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중국은 더 이상 커서는 안 된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새로운 신냉전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의 위계를 만들고 그런 속에서 그것에 적합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를 대립되는 진영으로 놓고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신냉전도. 그러니까 신냉전으로 가는 것 같지만 왜 신냉전이 불가능하냐? 미국이 너무 자기 우선주의를 하는 거예요. 즉 진영을 꾸릴 때는 그 진영에게 이권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 진영을 함께 꾸렸던 사람들이 모두 윈윈해야 되는데 진영을 꾸렸는데 미국이 다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동맹을 해줬는데 우리는 오히려 많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국만 경제가 좋아지는 거야. 이러면 그 진영 내의 협력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신냉전이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냉전이 완전히 조성됐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견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과거 냉전 시대와 다르게 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적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의존되게 됐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앞선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남남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미국 경제도 엄청나게 손해가 되는 거야. 미국의 콩은 누가 많이 사갑니까? 미국의 대두는 누가 제일 지금 많이 사고 있습니까? 중국이 많이 사는데 미국의 대두 시장이 엄청나게 훼손되는 거야. 중국과 관계를 갖다가 결별하면. 그래서 미국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 위험도가 높은 산업들만 관리를 하자.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냉전 조성이 또한 어렵다는 얘기가 이런 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탈탈냉전 시기라고 지금 볼 수 있는 현재 미국은 다시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또 새롭게 성장한 국가들은 다흑화의 세계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열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와 또한 서방 강대국과 이스라엘이 대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상황의 주요 특징이 전쟁이 상시화되는 그런 국면이다. 앞에 강의에서도 살펴봤지만 예멘 내전과 중동 문제에서 살펴봤지만 지금 아랍의 저항 세력들은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자신들의 저항을 그만두지 않아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 철수를 보면서 끝까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저항에 나서고 있습니다. 극단적이지만 그들의 그런 저항의 흐름은 되게 역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정하게 외세에 반대하는 극단적인 형태지만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쟁의 상시화 국면에서 이 동북아에서 또한 군사적 갈등, 아까 대만, 양안 관계, 그리고 한반도 군사적 위기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북중러, 한미일 대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이 최초로 공중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군사적 형태의 단합을 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북중러는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그들도 또한 연대해야 되겠다.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해서 이런 흐름을 보이겠죠. 그래서 전쟁의 상시화 국면이 동북아에도 갈등의 위기를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대는 아까 또 얘기했듯이 경제적인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본이 국적과 어떤 체제에 관계없이 뭐 중국에도 들어가고 러시아에도 들어가서 무역도 막 늘리고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중국이 너무 큰다. 이렇게 생각했던 미국이 이제 중국에 들어갔던 자본과 기업을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화를 분절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분절적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일정하게 진영으로 진행되는 그런 형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느 진영에도 물건을 잘 팔았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의 40%,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반도체 경쟁을 할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분절화된 세계화 국면이 지금 현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환경오염을 많이 시켜서 필연적으로 받았던 어떤 기후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재난이 상시화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거죠. 왜 이렇게 봄이 짧아졌나? 왜 이렇게 여름이 길어졌나?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나? 봄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도 제대로 지금 비싸져가지고 못 먹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이래서 우리가 이런 재난의 상시화 국면, 분절화된 세계화 국면, 전쟁의 상시화 국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시대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가? 특히 이런 세 가지 국면 속에서 경제, 안보 위기가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왜? 전쟁의 상시화로 공급망의 차질이 일어나고, 분절화된 세계화로 일정의 물류의 또 차질이 일어나고, 재난의 상시화로도 또 물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2024년 경제 성장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죠. 유가가 상승하는 거죠. 중동 문제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죠. 이런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그런 물가를 또 잡으려고 하는 인플레이션 억제책으로 고금리가 지속되고, 이러면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계속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이게 경제 안보 위기의 시대가 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한반도에 조동되는 신냉전을 막고, 전쟁의 위기를 막고, 경제 위기를 막고, 어떤 강대국의 일방주의로 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국제보범, 동북아의 규범을 만드는 대로 우리가 많이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처하려는 남과 북의 실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려고 할까요? 북한은 잦은 노선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전략적 고민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건 2018년에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을 폐기했어요. 핵무기를 없애겠다. 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이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2018년 4월 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김계관 외무상이었던 사람이 회고를 했습니다. 하노이 노딜이 발생됐을 때 주요한 핵시설을 없애려고 했다.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근데 미국이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 이제 다시는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면서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부분의 자원을 총집중하면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노딜이 있었죠. 두 번째. 그리고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 2019년에 있었죠. 그런 것들이 성과 부족으로 정체되고 결국은 그해 11월 스톡홀름에서 협상이 무산되면서 남북미 관계가 경색됐어요. 남북미 관계가 경색됐죠. 그 중간에 북한은 연말까지 이 협상이 성과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길로 가겠다, 새로운 길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역시 남북미 관계가 경색되니까 새로운 길로 갔습니다. 이게 2019년 12월 전원회의.
선포된 자력갱생의 새로운 길, 정면 돌파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면 돌파전의 특징은 뭐냐? 아니나 다를까? 핵무기 개발 다시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저강도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관계 개선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면 다시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 복귀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어요. 근데 여전히 자원을 경제 부분에 총 집중하고 북한이 군사적 용어를 많이 쓰는데 농업이 주타격 방향이다. 그 주타격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대치 전선에서 그 방향을 뚫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걸 농업으로 놓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해서 인민생활 향상 노선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약간 충돌을 일으키겠죠. 왜냐하면 경제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과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는 것이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모든 무기를 개발하는 것과 핵무기 하나만 개발하는 것은 국방비에서 차이가 있고 오히려 국방비를 더 절감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려운 북한 사정에서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때 뭐가 왔냐? 북한이 전례 없는 대경난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강력한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수해 등 재해성 기후가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왔죠? 우리도 다 어려웠죠. 코로나 팬데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삼중고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은 셀프 봉쇄를 했어요. 스스로 완전히 철통 같은 봉쇄를 한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력갱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북중교역이 대북제재로 중단이 많이 감소됐지만 완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북중교역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이럴 때 북한은 되게 힘들었는데 그 힘듦을 나름대로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속에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때도 얘기했듯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력갱생을 하면서 우리가 정비보강을 했어야 되는데 여전히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다시 정비보강에 5년을 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차 당대회 때 경제 부분에 여전히 자원을 총 집중시키면서 정비보강을 해나가자. 그리고 이때 참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하겠다. 그래서 도시 살림집만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자력갱생에서 농업이 되게 중요하고 농민들이 많이 애쓰고 있는데 사회주의 농촌 살림집을 다 재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이런 건 더 저강도를 넘어서 중강도, 고강도로 개발하겠다. 그래서 ICM 발사를 연거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 개선에도 강력한 조건을 달았어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북 적대시 정책, 이거는 뭐 선 평화협정, 선 북미 수교 하지 않으면 비핵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선을 당대회에서 당 중앙위 전원회의 해마다 열리는 그런 것보다 5년 만에 열리는 당대가 더 중요하죠. 이 당대회에서 이런 노선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자력경생의 전면 돌파전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과 함께 추진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실제로 어떻게 경제를 풀어갔냐. 북한이 지금 나름대로 되게 어려운데도 실제로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씩 돕고 있지만 이 코로나 때는 더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돕는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셀프 봉쇄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력갱생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력경생에서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농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농촌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사회주의 농촌 살림집을 완공하겠다라고 8차 당대에서 제기를 한 거예요. 북한이 예전에는 중공업 이런 걸 우선으로 하겠다. 국방공업을 우선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식량 문제 해결과 사회주의 농촌 살림집 완공을 많은 양을 할애해서 8차 당대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결정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면 돌파전이 새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공업들은 뭐가 되냐? 농업과 경공업. 지금 무기 개발하니까 국방공업을 위한 중공업 추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국방공업을 위한 중공업 추진은 성군경제 노선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경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공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농업을 하는데 왜 중공업이 필요하죠? 농기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비료가 필요한 거죠. 비료를 하려면 화학공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중공업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진행하는 농업을 발전시키는 중공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북한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곳인데 이것이 삼지연입니다. 삼지연이 이제 관광지구처럼 꾸며지고 그 옆에 있는 거는 상지연 옆에 있는 삼지연 안에 있는 농촌 살림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200개 군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2021년 5월 6일 노동신문에서 앞으로 15년 어간에 전국에 200여 개 시군 모든 리들을 다 삼지연처럼 꾸미도록 하자. 그래서 사회주의 이상촌으로 전변시키자. 이게 당의 구상이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군당 책임비서 뭐 대회 같은 걸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동시에 청년동맹 10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10차 회의에서는 실제로 203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데 외세의 어떤 간섭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정상궤도의 그런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 해서 실제로 이제 뭐 사회주의가 많이 발전하면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고 그러는데 과거 소련 때부터 얘기됐던 얘기가 있어요.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인데 종국적 승리는 어떤 나라들이 해방을 놓아도 사회주의가 지켜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것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북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이야기 되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이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약속의 지연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뭐 2012년까지 사회주의 강성되고 문호기에 도달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많이 못하고 그것이 1980년대 중반에 최고 실적을 회복하는 거라는데 한 절반 정도 수준을 회복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약속도 지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어쨌든 당대회도 김정은 시기에 36년 만에 열고 또 바로 5년마다 당대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2016년에 이어서 2021년 7차 당대회에 이어서 8차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약속을 지키고 제도화시켜 나가는 당 국가체제를 정상화시키고 이러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약속을 많이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의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제시되는 동시에 이제 공산주의 강령도 부활하고 그래서 북한 경제발전 전략이 많이 정상화되는데요. 아무튼 2030년대 중반까지 지금 8차 당대 때 얘기했던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정비의 보강에 5년을 하고 그 다음에 교약의 5년을 거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완성의 5년을 거쳐서 2030년대 중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봤지만 북한은 미국과 남한과의 관계 개선보다 스스로 현대적인 자립경제 노선으로 북중로 협력을 활용하면서 스스로 발전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나 다를까 일본과의 그런 협력에서도 일종의 일본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 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 기시다 수상이 일정하게 납치자 문제 계속 걸어나니까 아예 이제 북일 정상회담 추진이 이제 되지 않는 그런 국면이 나타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일본과 전후 식민지 배상금을 받아서 일정하게 북한 경제 발전에 쓰겠다. 이런 것들이 옛날에 구성했다면 그런 외부의 지원을 받아서 일정하게 발전하겠다라는 그런 노선을 다 철회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대남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대적 관계로 변화시켰는데 이것을 2024년에 더욱더 천명한 거죠. 적대적 남북 국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국방력 발전을 계속 해나가니까 무기 실험들을 해나가고 있으면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거죠. 근데 이 북한의 이런 모습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미일 군사훈련 이런 것들 강화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국방력 발전을 후퇴하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북한이 경제 부분과 국방 부분의 충돌로 경제 건설에 집중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말 2024년 12월 말 전원회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심각한 식량난이 있었다 이런 것들 인정하는 것처럼 일정하게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국방력 강화, 이런 자주적 발전, 국가의 존엄을 위해서는 뭐가 바탕이 돼야 되냐? 경제전선, 인민생활 향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가가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경제발전에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북한의 현실 상황은 코로나 이후에 그래도 나왔지만 이게 당 중앙위 전원회의 보도인데요. 전례 없이 혹독한 난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난관을 이제 조금씩 이겨내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입니다. 그 회복되는 지표는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북한, 가장 보수적으로 북한의 식량 생산을 본다고 하는데요. 2023년에 482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농사 추이를 볼 때 많이 생산한 것에 속하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북한 식량난이 조금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482만 톤은 북한은 이제 감자를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쌀을 칼로리의 한 4분의 1 정도 돼서 감자를 200만 톤 생산했으면 계산한 50만 톤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알곡 기준으로. 그래서 알곡 기준 482만 톤은 한 하루 두 끼 쌀밥을 먹고 하루 한 끼 뭐 잡곡, 감자 등을 먹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요. 뭐 그러면 이제 약간 영양에 좀 어려움을 겪어도 굶어 죽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약화로 북중 교역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북 제재로 수출은 많이 못하는데요. 수입은 생필품 수입들은 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북한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나아지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되냐면 북한의 지금 산림집 건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서도 산림집이 건설되고 있고 또 지방 이런 단천시 광산도시인데요. 검덕지구 이렇게 화면에 보듯이 새로운 아파트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도 아파트촌들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고 있고 새롭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2년이 주체 100년 혁명적 대경사회라고 그랬는데요. 4월 15일 날 김일성 주석 생일날 무엇을 할까 했는데 열병식보다 오히려 입주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런 걸 또 북한에서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의 살림집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게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2년 강성대국을 하면서 10만 세대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근데 3만 세대만 짓고 실제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림집 건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은 해마다 10,000세대씩 짓겠다 하면서 지금 계속 해마다 10,000세대씩 평양에서 짓고 있고, 또 사회주의 농촌 살림집도, 지방 살림집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어지는 살집에 들어가는 물자들을 부분적으로 북한 내에서 제조업이 일정하게 부분적으로 회복되면서 비부분적으로 물자를 선순환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여기 뭐 고급 내자재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가구라든지 북한 살림집에 들어가야 될 그런 내자재들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북한 경제가 일정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버티고 회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을 여전히 북한 연구하시는 분 중에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최빈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도 중동이 다 실패국가듯이 북한도 실패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은 국제적 기준에서 최빈국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북한은 실제로 유엔에서 조사하는 최빈국 조사에 최빈국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024년 현재 유엔은 3가지 조항에서 2가지가 해당되면 최빈국에서 제하는데요. 즉 1인당 국민소득이 $1,300 정도가 넘으면 최빈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인적자산지수, 이게 뭐냐면 교육, 의료 서비스 를 받는 국민들이 많아서 생산력이 우수하다, 이런 건데, 이게 66 이상이면 최빈국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취약지수, 이런 게 뭐냐면 자연재해를 겪은 이재민의 비율, 노숙자,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공업화가 덜 됐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농업 생산량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수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가, 뭐 자원을 많이 팔아서 이렇게 수출 의존도로 살아가는 나라인가, 인구, 이런 것도 봅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 취약지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취약지수가 높지 않으면, 즉 30이 이하면 최빈국에서 제외합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2021년 통계로 일단 인적 자산 지수가 91.2점입니다. 91점인 거죠. 그리고 취약 지수는 26.9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가 이미 최빈국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수는 어떨까요? 북한이 2021년에 자발적으로 유엔에 보고를 했어요. 이게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에 북한도 유엔 개발 계획에 같이 하고 싶다, 이러면서 자체적으로 보고를 했는데요. 이때 북한이 통계로 보고한 게 $1,317입니다. 근데 유엔은 이제 북한을 되게 열악한 소득 후진국으로 봐서 $660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국가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최빈국 조항에 해당되는데, 이것으로는 최빈국이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만 속하는 거니까. 근데 실패국가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취약국가 지수는 뭐 이것도 종합적으로 보는데, 특히 인권 부패, 어떤 국가의 합법성, 즉 정치제도의 합법성,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뭐 세습을 하고 인권도 많이 낮고 부패하니까
실패 국가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실패 국가의 핵심은 뭐냐면 무정부 상태입니다. 국가가 국가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근데 제가 왜 최빈국의 상태를 갖고 최빈국을 점검하는 지표로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냐. 즉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는 건 뭐죠? 교육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연재해가 나면 신속히 행정체계가 발동이 돼가지고 뭐 당원이든 군대든 다 재해복구에 나섭니다. 그래서 북한을 많이 비방한다고 하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2018년에 이런 기사를 냈는데요.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 문화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교육 현황 연례 보고서 2019년 보고서입니다. 에 따르면 북한에서 7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 중 기본적 독해 능력을 갖춘 비율이 94%.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이 수리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비율이 한 8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유럽, 북미 국가,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선진국 말고 중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높은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행정체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무정부 상태의 열악한 실패국가, 이런 것과 북한을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더 많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런 행정체계와 교육체계를 갖고, 뭐 이제 북한 해외로 나온 노동력도 볼 때 많이 교육 정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갖고 자신들의 발전을 지금 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에 비해서 남한의 현실 상황은 어떨까요? 그리고 남한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돌파해 나가려고 할까요? 남한은 뭐 원체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서 북한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의 무역액과 남한의 무역액을 비교하는 것은 되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조 달러 교역을 하는데 북한은 100억 달러도 되지 않거든요. 지금 지금 코로나에서 나와가지고 17억, 20억 달러도 채 되질 않는데 1조 달러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튼 1조 달러를 이뤘습니다. 2011년 세계 9번째로 1조 달러 교역액을 달성했어요. 1조 달러 교역을 달성한 나라들이 많이 없어요. 미국이 92년에 처음, 98년에 독일. 이것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렇게 1조 달러 교역액이 생기는 그런 세계화 시대가 되고 나서 1조 달러 규모의 교역액 국가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상공오공 클럽에 가입합니다. 상공오공 클럽이 뭐냐? 가입보다는 진입했다고 보는데요. 인구 5천만 명 이상으로 소득 수준이 3만 달러 이상인 그런 나라가 됐는데 이게 세계 7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일본이 됐는데 그 다음 독일, 미국도 3번째 됐어요. 상공오공 클럽이. 미국 이제 억이 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서 7번째로 이제 상공오공 클럽에 가입됩니다.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에서 남한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그룹 지위를 변경합니다. 이게 은쿠타드가 생긴 이래 1964년 설립 이래 최초의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진국으로 개도국에서 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 남한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한은 2020년에 연구개발비 투자 5대 강국이 됐고 2021년에 연구개발비 100조를 투자하는 그런 세계 5번째 나라가 됐어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한국이 100조대의 연구개발비 투자국가 됐죠. 이게 많은지 이걸 감소시키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 되게 발전시킨 강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를 감소시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이런 놀라운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경제 성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지금 한국이 2023년
1.4% 성장했는데요. 한국은행 발표로 이게 역대 6번째 저성장입니다. 뭐 이미 코로나 때 마이너스 성장을 한 번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3번째 마이너스 성장인데요. 지금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 경제 상황이 안 좋을까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있죠. 지금 4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 위로까지 번져가지고 지금 유가 상승을 해서 유가가 85달러를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겠죠.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5%지만 미국은 3.75%입니다. 계속 지금 올리고 있지 않지만 그 전에 많이 올렸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를 갖게 됩니다. 그럼 달러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4월 현재 1,475원입니다. 1,400원대에 이르고 있어요. 이 1,400원대 작년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도 지금 되게 어려워요. 왜? 아까 전쟁의 상시화 국면, 재난의 상시화 국면, 분열적 세계화 속에서. 그래서 세계은행이 계속적으로 지금 3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감소되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요인이 지정학적 긴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2년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26년 전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요? 근데 지금 우울하게도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 전망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지금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데요. 자본의 투입, 노동의 투입, 그리고 기술의 향상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하는데 기술의 향상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2012년에 한국 정부가 선정한 120개 중점 기술 중에서 36개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그 4개로 줄었다라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FT가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도 기술 생산성도 낮아지고 있지만 노동 공급도 또한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2023년에 지금 우리 출산율이 여성 한 명이 평생 나을 거라고 예상되는 출산율이 0.7명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낮아져서 어떤 일이 생기냐? FT는 생산 가능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서 저출산도 포함되는 거죠. 35% 감소함에 따라서 국내 총생산이 2050년에 2022년 대비 28%가 낮아질 거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2050년 대개 비관적으로 볼 땐 0%, 좀 낙관적으로 볼 때 1%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그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성장의 기적이 이제 끝나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의 남한의 미래 전략이라고 했을까요? 윤석열 정부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에 편승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경향신문에서 2024년 윤석열 정부 외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 할 때 그 사건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에 대응하는, 북한에도 대응하고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거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고. 그래서 미국이 완전 편승하겠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2030년 세계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나타났다. 즉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과 일본을 지지하는 국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하나에 편승하면서 미국과 일본 협력으로만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낭패를 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러한 결과들은 실제로 중국 봉쇄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에 미국이 한국이 동참해 주려고 했을 때 한국이 동참을 했고,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한국도 발표를 했죠. 미국하고 똑같이. 일본도 마찬가지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 국가의 전략, 이 명칭이 다 비슷해졌습니다. 국가안보 전략 명칭이.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요구할 때 우리가 포탄을 우회적으로 미국을 통해서 지원을 했죠. 한일 관계 개선을 얘기했을 때 강제 동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측을 면제해주면서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에 많이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미 무역 흑자가 났습니다. 지금 이 표에 보면. 근데 중국은 무역 수지가 적자로 났어요. 그럼 누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벌면 되겠네.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이 그래프에도 보지만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미국의 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대미 무역 수지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가 됐냐면 트럼프가 됐어요. 트럼프가 우리 FTA를 재협상을 시켰습니다. 즉 무역 제재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무역 흑자가 많냐 한국이. 그러면 지금 대미 무역 수지가 흑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에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중앙일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제재가 미국발 무역 제재가 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다 각자 도생으로 나가는 그런 시대 국면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균형외교, 미중 간에 일정하게 균형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이 지금 어떤 특별한 전략을 피는 것보다 한반도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을 줄이는 남북관계 위기 감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위기 요인을 감소시키는 전략. 이게 이제 시나리오에서 우리가 많이 연구해서 도출해낸 결론인데요.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위기 요인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과거에 그렇게 왔습니다. 지난 시기 남북 교류 협력에서 성과가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적대적 관계가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성과가 났어요. 그 성과가 뭔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어떤 성과일까요? 교류 협력하면서도 군사력을 병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선적인 평화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핵무장을 했고 우리는 2022년 현재 세계 군사력 평가 6위의 그런 군사 강국이 됐습니다. 방산 산업이 엄청난 수출 경쟁력을 지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지금 군사적 긴장이 높죠. 결국 우리가 90년대 초반부터 진행했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1단계인 남과 북이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정착시키자 이런 모토를 내걸었는데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성과는 뭘까요? 그럼에도 성과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실현하지 못했지만 최고의 목표는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최저 목표는 달성했다. 즉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위기 관리를 안정적으로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IMF 위기도 있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리안 리스크 이런 것들을 현저히 줄여나가면서 남한 경제 성장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했다는 거죠. 근데 북한은 그러면 왜 적대적 관계를 선호할까요? 가자서다를 반복했지만 그런 남북 교류 협력에서 북한은 실제로 많은 이익을 못 본 겁니다. 일정하게 자기네들도 양보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퍼졌다고 하지만 북한이 볼 때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겠지만 이렇다 할 경제 성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남북 교류협력에서 북한이 그런 평가하는 지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주목하면서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을 할 때 북한도 윈하고 우리도 윈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안정적인 남북 교류협력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뭘까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입니다. 비록 금강산 민간인 피살 사건으로 가슴 아픈 사건이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또 2014년에 2010년에 개성공단이 완전히 중단됐는데 완전히 중단되기 전에도 이미 한 3개월 정도 잠정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지만 한 번도 위기관리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충돌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된 성과적 사례입니다. 예멘 같은 경우를 보세요. 남북 예멘이 교류협력할 때 얼마나 많은 충돌이 생겼습니까? 베트남은 전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가려지지만 실제로 동서독처럼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우리 남북 교류협력이. 커다란 충돌 없이. 약간의 충돌이 있더라도 개성공단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독일의 접근을 통한 변화, 이런 정책을 위반했던 빌리 브란트의 비서였던 에근바흐라는 사람은 개성공단에서 되게 높게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생산수단을 동독에 갖다 놓고 공장을 운영하지 않았다. 근데 개성공단에서는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더라. 되게 놀라운 사고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남과 북이 통합이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 성과적 사례가 있는 거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통합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기억들을 가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금강산 관광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이제 자기 자동차로도 금강산에 갈 수 있는 시대를 열었는데 10년간 2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조성부터 따지면 더 시간이 길지만 2005년 조성된 공단에 업체가 입주하면서 2015년까지 124개의 업체가 기업들이 입주해서 5만 4천 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수익을 못 낸 기업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개성공단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군사분계선에 인접해 있어요. 이런 공간, 군대가 있었던 공간이죠. 이런 공간이 평화로운 공단으로 운영돼서 남과 북이 공이 같이 일하면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남과 북이 전쟁도 하고 이질적으로 오래 살았지만 실제로 공단을 조성하면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 이러한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지금은 닫혀있지만 우리는 그 성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다시 개성공단을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성과를 기억하면서 저희는 현재 악화된 남북관계에서 불필요한 언사, 행동, 충돌을 매우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를 새롭게 여는 전망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대북전단지는 우리가 기존의 강의에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진행되고 남북 회담이었을 때 1호로 합의한 것이 상호 비방방송 중지, 전단지 살포 중지였습니다. 그만큼 되게 상징적인 조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남북관계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되는 겁니다. 시험 용지인 거죠. 이것이 중단되면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잘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것조차 지켜지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위기의 남북관계에서 지난 5월 초에 5월 10일 날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지가 30만 장이 북으로 뿌려졌습니다. 각종 물건이 다 뿌려졌어요. 우리 코로나 때 이 전단을 뿌리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까지 했나요? 코로나 균이 묻은 것을 북한으로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북한이 막 그때 엄청나게 비판 성명을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북한이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국경 지역에 삐라 각종 너절한 물건적들이 살포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맞대응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휴지와 오물짝들이 한국에 살포될 거다. 이걸 수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드는지 직접 체험하게 될 거다.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북한에 대북전단이 떨어지면 이걸 다 수거해요. 일일이 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물건이 특히 코로나를 한번 겪으면서 코로나 때 북한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금강산 지역에 풍선이 떨어졌는데 거기 이상한 물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걸 만진 사람한테 열병이 왔고 거기서 열병식에 참가하는 강원도에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유혈자가 났고 그 유혈자들이 코로나를 정적으로 확산시킨 것 같다. 왜? 코로나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장치 북한에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유혈자로 코로나, 열만 나도 이제 코로나 걸렸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그 유혈자가 강원도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북전단이 북한한테 불안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건까지 들어오니까. 그러면 북한은 그런 것을 오물을 섞어서 하면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미군은 생화학 무기로도 인식할 수 있어요. 이런 오염물질을 되게 문제시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만큼 안 좋은 거래 비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다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될까요? 그럼 아예 이것이 없으려면 대북전단이 북한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된다면서 지금 현 정부는 이런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건 군사적 충돌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이미 일어났었죠. 2014년 10월 연천군에서 북한이 대북 전단을 조준하면서 고사포를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면 면사무소 앞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군부대에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도 이제 뭐 대응사격을 했지만 나대지에 대응사격을 하고 이랬는데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이것이 엄청난 큰 군사충돌로 비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것부터 막아야지 악화된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기존의 작았지만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를 기억하면서 이 지금의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언사나 과도한 행동, 군사충돌 이런 것들을 자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새로운 남북관계를 여는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외세와 분단 기득권세력의 간섭을 딛고 자주적이고 또 분단 국가를 극복하는 평화적인 그런 통일의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북한이 두 적대적 관계를 얘기하는 속에서 통일하자는 얘기를 당장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내용을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북한이 뭐 흥분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긴 호흡이 필요한 과제들이에요. 즉 북미 수교, 북일 수교,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동북아 평화체제 이런 것들이 다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동안의 역사적 과정을 볼 때. 그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시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길게 2045년에 남북연합 이런 걸 한번 실현해 볼까? 이런 지금부터 20년 지난 시간에 좀 목표를 두고 지금부터 그것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연구 개발하고 또 그것에 대한 남과 북 주민들의 국민들의 공감대 또 국제적 공감대 높이는 그런 자주평화 통일활동을 전개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구현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러한 전망을 성과적으로 실현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남북관계를 기업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그런 여유를 갖고 지금은 더 이상의 남북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군사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과 북의 평화, 전쟁 방지 우리가 최우선으로 노력을 하면서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